자, 먼저 디트 대 오클.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입니다. 자, 디트로이트가 백투백일 때는 여기 이제 1승 6패예요. 여기 D16이라고 적혀있는 게 디트로이트가 1승 6패로 백투백일 때는 못했었고, 보면은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야투는 그냥 평균 수준인데 상대팀한테 121점이나 내주고 꽤 많이 먹습니다. 뭐 아주 많이 먹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먹어요. 백투백일 때 디트는요. 디트는 근데 최근 6경기 동안 나름대로 공수 양면에서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아졌어요. 보시다시피 공격면에서는 전체 13위권으로 득점을 많이 해준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디트로이트가 나름대로 지금 백투백이어도 요즘에 기조를 봤을 때는 득점도 괜찮게 하고 실점도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고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트가 요새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거든요. 2승 4패? 그래도 아주 못 봐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한창 뭐 연패하던 시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원래 디트 하면은 오바팀의 색깔이 있었었죠. 얘네가 막 실점 거의 뭐 꼴찌 수준을 하고 경기당 한 130점 가까이 먹더라도 득점은 최소한 110점은 지켜주는 그런 편이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득점력이 조금 감소한 게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104점밖에 못 넣었는데 사실 저는 디트 마헨에다가 오바 봤거든. 디트가 근데 한 1, 2쿼터 때만 해도 오바가 날 것 같았는데 3, 4쿼터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상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더가 났는데, 일단은 디트를 이제 한창 때만큼은 오바팀으로 믿긴 힘들다 그런 얘기들 해보고 싶고, 반대로 오클라호마도 최근 7경기 동안 5승 2패거든요. 5승 2패. 근데 그 2패 중에 이제 클리퍼스랑 레이커스, LA 두 팀 만나가지고 조금 헤매긴 했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 오클라호마를 보면은 한창 이제 잘 치고 나갔던, 그때는 막 야투율이나 3점슛 전체 1등, 득점 전체 1등, 막 수비력도 실점한 것도 전체 1등 이런 수준으로 공수 양면에서 폭발적으로 잘했었는데, 오클라호마가 최근 7경기 동안은 득점 전체 17위권, 야투율이나 3점슛도 그냥 그저 그렇죠. 반대로 수비력도 9등, 9등, 15등 이렇게 대단히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상대한 팀들이 뭐 레이커스, 클파, 유타, 미네소타, 뉴올 이런 팀들, 빡센 팀들 많이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막 아주 상대를 쥐고 흔들만한 그런 것까지 내다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오클라호마가 최근 경기를 보면은 막 102점 넣고 111점 넣고 107점 이런 식으로 득점이 상당히 저조할 때가 많았다. 뭐 미네소타한테는 그럴만해. 근데 포틀랜드나 뉴올리언스랑 붙었을 때 왜 이렇게 언더가 많이 났냐, 이거를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예를 들어서 3점 슛이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3점을 던질 찬스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준다든지 혹은 자유투를 못 얻어내는 경우, 그 오클에는요 스가도 그렇고 뭐 제이더베라든지 그 자유투 뺑뜯기에 능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득점이 적었던 경기들 보면요, 특히나 최근 샌안토니오와 뉴올전에 자유투를 16개, 14개밖에 못 얻어냈어요. 그만큼 이런 볼륨이 더해지는데 좀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였던 자유투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디트로이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리그에서 파울을 두 번째로 많이, 자유투도 두 번째로 많이 주는 팀이에요. 1등은 인디애나고. 그만큼 디트로이트를 상대하면 오클라호마가, 디트가 뭐 외곽이나 내외곽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고, 옛날에 이제 듀렌이 한창 맨날 나올 때는 내각 안쪽 수비는 좋았는데 요즘에 그런 것도 좀 떨어졌고, 오클라호마 이건 좀 상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디트로이트를 내외곽에서 조질만도 하고 또 자유투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얻을만도 하고, 또 디트로이트가 아까 3점 수비 같은 것도 훌륭하지도 않은 편이라 가지고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가 간만에 한번 약자 멸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12.5만까지도 내다보고는 있는데, 이게 한 240점 미만이라는 거는 오클라호마가 상대를 아주 짓밟는다 이런 거 같은데요. 사실 나는 이거 기준점은 잘 모르겠어요. 언더오버는 조금 헷갈려. 디트로이트를 막 밟는다고 했고, 디트로이트는 한창 연패할 때도요 최소한 막 100점 이상은 무조건 해주던 팀이었었거든. 그래도 지금 또 커닝햄도 돌아온 상태여서 충분히 이런 볼륨 더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제 생각에는 디트로이트가 밟히더라도 발악은 하지 않을까? 마헨을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낼 점수 한 최소한 105점 정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오클이 얼마나 밟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더번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고는 있어요. 한마디로 오클라호마가 공수 양면에서 디트로이트를 밟아줄 거다 그런 생각 하는데, 다음 인디애나 대 멤피스, 저는 대놓고 이 경기는요 역배 보려고 해요. 역배 보려고. 그러니까 뭐 역배 본다는 게 뭐 대부분들이 인디애나 좋게 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뭐 멤피스의 프렘 보겠다 그냥 그 소리입니다. 할리버튼이 제가 여러 번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어떤 격차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할리버튼이 결장하고 첫 2경기 그리고 최근 2경기 이렇게 2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없었던 첫 2경기가 피닉스와 덴버전이었고, 그 다음이 필라델피아와 피닉스전이었어요. 한마디로 다들 강팀만 만났고 피닉스를 2번 만나다 보니까 비교하기에 충분하다는 건데, 앞선 2경기에서는 그 인디애나가 한창 이제 언더팀의 색깔이 나던, 이렇게 언더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야투율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상대팀한테도 많이 먹었었고요. 근데 상대팀한테 많이 먹으면서도 그 실점 자체는 많이 차이가 안 났어. 보시다시피 상대팀한테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제 마우스 포인터 쪽, 그전 2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버랑 피닉스전, 상대팀한테 야투율 53.5%로 쳐맞으면서도 115점밖에 실점을 안 했는데, 최근 2경기는 비슷하게 야투율 쳐맞으면서도 126.5점으로 실점이 꽤나 커졌다. 한마디로 오버게임으로 돌아섰던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 2경기에서 인디애나가 그 전에 비하면은 이런 윙자원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네이스미스라든지 시아캄, 또 여기다가 오비 토핀이라든지 제일런 스미스, 이런 친구들한테 리머텍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게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템포가 확연하게 빨라진 게 눈에 띄어요. 제가 저번에 덴버전도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직전 경기 피닉스전도 봤는데, 피닉스는 아무래도 그날 넣기지도 별로 못했었고 인사이드가 매우 약한 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를 아주 때려 부수더라고. 그날 오비 토핀도 그렇고 인디애나가 오펜스 리바운드 21개 잡으면서 아주 피닉스의 인사이드를 박살을 냈고 그랬는데, 사실 외곽은 별로 안 들어간 날이에요. 근데도 인디애나가 피닉스를 부셔버렸다. 피닉스는 그날 데빈 부커가 60 몇 득점, 62점인가? 내고도 졌죠. 그 정도로 저는 그날 피닉스 마인에 갔는데, 인디애나가 진짜 한창 이제 오버팀의 색깔 나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변화들이 일단 눈에 띄었었고, 반대로 이제 최근 7경기 정도로 보면 더 확실하거든요. 7경기 정도로 한번 추려볼게요. 최근 7경기로 보면은 멤피스의 득점력이 104.1점으로 한 1.9점 정도 내려왔지만 여전히 28등이고, 야투 성공률 29등, 28등인데 29등으로 바뀌고, 3점 슛은 20등. 조금 더 내려오는 편이네요. 공격력도 그렇고.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상대팀한테 실점 같은 건 어땠냐? 최근 7경기 동안 멤피스가 6등, 108.3점 실점 해가지고 6등 정도로 한 3.5점가량 더 좋아지죠. 실점이. 실점 6등, 그 다음에 상대팀의 야투율 같은 거 12등, 19등에서 12등이니까 한참 좋아지죠. 그리고 3점슛 허용률도 6등, 34.8%로 6등. 이런 식으로 최근 7경기로 멤피스를 좁히면은 훨씬 더 수비적인 게 단단해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멤피스는요,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 여기 오피트 이내 상대팀의 야투 허용률이 59.6%로 리그 전체 1위다. 한마디로 인사이드 수비력만큼은 튼튼하다. 이거예요, 이거. 자책주 말고도, 그러니까 자책주도 요즘에 공격 역량이 뛰어난 건 맞아. 문제는 자책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명하려는 3명의 선수, 존 콘차, 루크 캐너드, 빈스 윌리엄스, 얘네 3명이 멤피스가 부상자가 많은 와중에 주전으로 올라갔거든요. 뭐 일단은 존 콘차 최근 5경기 동안 6.2점밖에 못 넣고 있긴 한데, 야투 성공률 58.3%, 3점 33.3%.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수비적인 역량이 좋아요. 수비적으로. 앞선에서 내일도 아마 뛸 것 같은데, 앞선 수비력 역량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캐너드는 이제 내일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큰데, 캐너드도 최근 활약이 야투율 48.9%, 49% 수준, 그리고 3점슛 51.4%, 경기당 9.3개 던져가지고 거의 5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당 16.5점 할 정도로 캐너드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 친구는 뭐 그리고 벤치 타임 이끄는 것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외곽에서 볼륨도 그렇고, 상당히 멤피스의 득점력을 보완해준 선수인데, 내일은 이 친구가 결장 가능성이 많이 커요. 그리고 빈스 윌리엄스, 지금 말 그대로 주전자원입니다. 주전자원. 멤피스가 올 시즌에 또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윙자원으로서 아주 공수야말에서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 보시면은 경기당 17점을 해주면서 야투 성공률 55.2%, 최근 한 6경기 동안. 그리고 3점슛 51.4%, 이런 식으로 지금 멤피스가 그래도 여찌저찌 비비는 데는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하다. 여기다가 뭐 GG 잭슨 같은 애들도 있고요. 걔는 그 올 시즌 신인인데, 자책주 말고 GG 잭슨이라고 있어. 그전에는 많이 못 뛰는 선수였다가 여러 선수들이 좀 빠지면서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좀 유의미하게 이렇게 나온 시간들 보면은 경기당 한 12점 정도 넣어주고 야투율 60%, 3점 56%. 이 친구도 또 그리고 수비적인 기여도 좋은 선수예요. 한마디로 멤피스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스마트, 베인, 모란트, 캐너드, 클라크, 로즈, 라라비아 이렇게 한 7명가량이, 이 중에 주전이 몇 명입니까? 주전이 한 4명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스티븐 아담스는 시즌 아웃 상태고, 얘네들이 없는 와중에 지금 이가 없으면 잇몸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상 전력이었을 때 예를 들어 뭐 캐너드라든지 빈스 윌리엄스, 콘차
이런 애들이 더해지면 멤피스가 아마 벤치까지 엄청 탄탄했을 거야. 정상적인 멤피스는 저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멤피스가 이 정도로 지금 많이 갈려 있는데 이렇게나 조금 잘 버틴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도 지금 이 라인업, 야 길라드가 누군데, 빈스 윌리엄스가 누군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쏠쏠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지, 멤피스가 나름대로. 인디애나가 직접 피닉스를 공략했던 방법의 인사이드 공략이 멤피스의 이런 강력한 인사이드 수비에는 조금 막힐 가능성도 있다. 상대팀의 이런 야투 시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가닥 하는 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7경기 동안 멤피스가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84회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저지한 팀이에요. 그리고 인디애나도 그 상대팀의 야투 시도는 85.1회. 그리고 양팀 다 야투 시도, 말 그대로 그 리머택을 하는 시도, 공격 시도, 이런 것들이 최근 7경기 동안 멤피스는 85.4회로 25등. 근데 이 기간 동안 인디애나는 조금 많아졌어요. 인디애나는 94회로 그 시즌 초반의 기조, 오버팀, 뛰는 팀, 그런 기조를 많이 변모를 하긴 했더라. 좀 상성상 멤피스의 프렌 한번 내다보려고 합니다. 멤피스의 프렌에다가 언더오버는 인디애나 치고는 기준점이 너무 낮아. 233.5여가지고. 근데도 한번 저는 언더 쪽으로 봐볼게요, 이 경기는요. 저는 이거는 역배 냄새를 한번 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멤피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대 토론토인데요. 야, 애틀랜타가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8경기 동안 공격면에서 27등, 30등, 27등, 말 그대로 득점, 야투율 3점 다 개판이었는데, 그리고 수비력도 그전보다 나아졌었어. 수비력도 원래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였는데 17등 수준으로 한 중위권은 되더라. 한마디로 애틀랜타가 언더팀이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댈러스와 득점 143점, 야투율 52.6%, 3점슛 44.1%에다가 자유투 30개 중에 26개, 오펜스 리바운드 12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던 애틀랜타식의 농구를 하더라고요. 직전 경기에서는, 댈러스전에서는. 뭐 이게 뭐 트레이 형도 돌아오고 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는 트레이 형이 있을 때도 언더게임 했는데, 직전 애틀랜타전은, 애틀랜타와 댈러스의 경기는 우리가 알던 애틀랜타였다. 그게 보였습니다. 그게 보였었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토론토가 내일도 아마 퀵클리가 빠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토론토가 최근 9경기 동안 평균 득점 110.9점. 딱 그 트레이드 직후에 토론토는 굉장한 오버팀이었습니다. 리그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득점 많이 하고 실점도 그 정도로 많이 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토론토는 공수 양면에서 그냥 하위권 수준이다. 공격도 못해, 수비도 못해, 이런 팀이거든요. 뭐 야투율 같은 것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애틀랜타가, 제가 내일도 댈러스전이랑 비슷할지는 모르겠으나 토론토도 일단 뛰는 편이거든요. 스카티 반즈도 그렇고 다 뭐 RJ 바렛이나 다 수비보다는 공격을 잘하는 애들 위주란 말이야. 그래서 네, 저는 그 애틀랜타의 그 댈러스전 같은 애틀랜타가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나온다면은 애틀 마헨의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싶어요. 그리고 그때 댈러스전을 애틀랜타가 잘한 편이었잖아. 댈러스의 돈치치가 72점이라는 기록을 세운 날인데도 애틀랜타가 거의 뭐 끝까지 비볐었으니까, 원샷 플레이까지 비볐었는데, 저는 그때의 애틀랜타라면은 내일도 충분히 토론토와 오바 게임과, 그리고 현재 토론토보다는 그 정도면 기량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그다노비치도 엄청 잘했었고, 저는 애틀 마헨의 오바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그때처럼만 한다면. 근데 아마 그날 그렇게 잘 풀렸었고 본인들 딱 스타일대로 하니까, 그런데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죠. 갑자기 또 이상하리만치 애틀랜타가 왜 언더게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 왜냐면 상대가 막 예를 들어 멤피스나 올랜도 뭐 그런 팀처럼 시카고나 마이애미 이런 언더팀이랑 붙으면 모르겠는데, 토론토는 그런 언더팀 아니거든. 같이 맞장구 쳐주는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틀 마헨의 오바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올랜도 대 피닉스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패스. 제가 내일 5경기밖에 없어갖고 어지간하면 패스하기가 싫은데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피닉스가 전 경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직전 경기 피닉스를 풀 경기를 다 봤는데, 일단 뭐 올랜도부터 말씀드리면, 올랜도가 최근 4경기 이제 그 프란츠 바거너가 복귀를 하면서 덩달아 이제 마케 펄츠, 웬데 카터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막 휴스탄, 오케케, 비타제 이런 친구들 쓸 때랑 아예 라인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라인업이 변경된 최근 4경기 동안 올랜도의 성적이 어떤지. 득점은 일단 별로 못해요. 득점 별로 못하고 뭐 야투 성공 이런 것들 다 별론데, 수비는 일단은 괜찮아졌다. 우리가 그래도 좀 한창 이제 생각하던 올랜도의 색깔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요. 피닉스는 내일도 일단 너키치가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키치가 없으니까 저번에도 피닉스 그 인디애나 정도 유뱅스가 나왔는데 공수 양면에서 그냥 허벌이었습니다. 허벌. 피닉스가 그때 한 2쿼터까지 거의 막 10점 차가량을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10점 차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브래들리 빌이 마일스 터너한테 이 팔꿈치로 얼굴을 이렇게 가격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플래그 거런트 파울이 안 불렸어요. 일반 파울이 불렸고 브래들리 빌이 이제 벤치로 갑니다. 그래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빌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피닉스와 인디애나의 이런 격차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니 4쿼터쯤에는 또 피닉스가 4쿼터 때 개판이 팀이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4쿼터 때 그런 역전극이 나왔었죠. 인디애나가 역전을 한 시점이 경기 종료 3초 남기고야. 마지막 원샷 플레이 하고부터 역전이 된 건데 말 그대로 피닉스가 경기 47분 57초 동안 이기다가 결국에 패배를 했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지. 그리고 따라잡히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인디애나가 피닉스를 공략하기 시작했던 건 일단 드라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윙자원들 네이스미스, 메서린도 그렇고 이날 오비토핀이랑 시아캄, 뭐 네마드도 그날 뭐 22득점으로 엄청 잘했었고 한마디로 피닉스의 리머텍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냥 리머텍 제대로 했었고 오펜스 리바운드 21개를 땄고요. 인디애나는 야투시도 109번, 야투시도가 109번이에요. 인디애나가. 반면에 피닉스는 89번, 20번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그렇고 공격 횟수 차이도 그렇고 템포도 그렇고 턴오버도 그렇고 그냥 피닉스가 말 그대로 공격이 잘 터져서 그 정도였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처발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니까 수비형 윙이랑 빅맨이 없다. 너키치가 없으니까 유뱅스가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었고 수비형 윙인 이제 오코기가 있는데 클러치 때 오코기를 안 쓰고 에릭 고든을 쓰더라고. 나는 진짜 보기의 감독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정도로 피닉스는 일단 자원도 부족해. 좀 나리스 리틀이라든지 오코기 같이 좀 클러치 때 수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그러지가 못해요. 그레이슨 알렌도 사실 신장 같은 건 적다 보니까 턴오버도 20번, 막 빌이나 듀란트나 그 인바운드부터 지랄 많이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뭐 필드골 시도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랜도 상대로도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면 올랜도가 바그너 208, 벤케로 208, 웬카주 210 이런 식으로 신장상으로 그리고 윙자원들, 훌륭한 윙자원들 상당히 많거든요. 올랜도가 신장상으로 피닉스를 또 압도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리고 좋은 수비팀이기도 하고 그 인디애나에는 부커를 막을 만한 선수가 네이스미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올랜도는 제일런 석스, 리그 최고의 백코트 수비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느 정도 부커 제어도 될 것 같고 부커가 또 저번처럼 그렇게 막 62점 두 경기 연속으로 터질 리는 좀 만무하고 브래들빌도 지금 코뼈 때문에 상태도 안 좋고 듀란트도 꽤나 괜찮은 수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사실 이 경기를 패스하는 이유는 기준점이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이 올랜도가 라인업 바뀌고도 어쨌든 간에 최근 10경기 동안 3승 7패 라인업이 바뀐 이후에도 1승 3패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1.5면 조금 빡세고 언더워도 올랜도는 수비팀이 맞아요. 올랜도는 수비팀이 맞고 최근 그 4경기 올랜도가 라인업을 변경하기 시작한 최근 4경기 동안 야투시도가 77.8회 피닉스는 85.3회로 5등. 올랜도는 야투 제일 적게 한 거 1등, 피닉스는 5등이에요. 5등. 이 정도로 양팀 다 공격에는 좀 신중하게 한 편이고 언더템포 경기를 한다. 물론 피닉스는 그 와중에서 그 야투 성공률 같은 거는 56.6% 전체 1위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최근 4경기 동안 인디애나, 댈러스, 시카고, 인디애나 수비가 안 좋은 팀들을 많이 만났다 보니까 피닉스는 저는 이거 한번 좀 언더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랜도의 색깔은 아무래도 언더가 맞는 것 같고 상성도 좀 이거 피닉스가 올랜도로 쉽게 꺾기는 어려워 보이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은 올랜도의 플랜에다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저는 배팅 안 할 겁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시카고 경기 할 건데요. 야 이거는 딱 11시 경기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경기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포틀랜드 쪽이 퀘셔너블이 되게 많죠. 브록던, 앰퍼니 사이먼스, 제라미 그랜트, 자바이 워커 싹 다 퀘셔너블 그리고 스콧 앤더슨도 퀘셔너블. 한마디로 포틀랜드는 여기 퀘셔너블 애들이 예를 들어 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공격을 진행할 선수가 아예 없는 상태예요. 막 스카일라, 메이스 이런 애들 쓸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거의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 그 정도고. 왜냐면은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에서 앰퍼니 사이먼스는 40득점 경기를 했는데 근데 부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앰퍼니 사이먼스가 엉덩이 쪽 부상. 그리고 브록던은 직전 경기 아예 쉬었거든요. 직전 경기 결장했는데 그 오른쪽 무릎 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제라미 그랜트는 이날 10분 뛰고 나가는데 등 쪽에 부상이 있었고 스콧 앤더슨도 보면은 왼쪽 허벅지 쪽이 이렇게 땡긴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부상들이 다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퀘셔너블이다. 이 중에 뭐 지난 경기 안 나왔으니까 나오겠지 이렇게 내다보기도 힘들고 포틀랜드는 일단 팀의 공격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특히 브록던, 사이머스, 그랜트 제가 여러 번 최근 스탯 같은 거 언급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싹 다 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시카고도 최근 4경기 이제 라빈이 복귀했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부상으로. 라빈이 없는 최근 4경기 동안 시카고가 득점도 괜찮고 실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표상으로 시카고가 나쁘지 않거든요. 포틀랜드도 요즘에 브록던 사이먼스 그랜트 기반으로 공격이 조금 풀리면은 경기가 괜찮거든. 그래서 내일은 포틀랜드의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혼자 11시에 떨어져 있는 경기다 보니 배팅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면 그 시간대 같이 엮을 경기도 없거든. 브록던이나 사이먼스 그랜트 얘네들 미리 뭐 나오면 좋겠지만은 저희는 오늘 대부분을 오늘 10시 전에 배팅을 해야 되고 포틀랜드가 이렇게 좀 결장이 많다고 치면은 조금 가기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카고 마인에다가 저 중에 브록던 사이먼스 그랜트 중에 한 2명만 안 나온다면은 저는 언더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 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시카고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노아 라인업은요 한 2명 정도 보글리아코라든지 볼리아코라든지 스펜스 이런 친구들은 좀 그전에는 기용이 많이는 안 되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뭐 선발 라인업에 2명 정도만 저울질하는 중이라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원래 선발 나오던 친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좀 중원에서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밀란 바델리 이런 친구들 없다는 거. 알른비스트, 크루스토비치, 라마다니 나올 애들은 다 나왔네. 팔코네, 산소네는 원래 얘가 좀 옛날에는 잘했었어요. 이 세리아에서 잘해가지고 비아레알인가 하여튼 막 그런데도 가고 했던 친구인데 이탈리아 돌아서 나이도 많이 먹었고 크루스토비치, 알른비스트 등도 있고 반다 같은 라멕 반다 같은 애들은 지금 아프리카 소집돼 있죠. 뭐 전반적으로 레체는 최선으로 나온 것 같긴 하네. 제노아만 한두 명 정도 조금 이제 아쉽다 정도? 그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바쁘신 분들 위해 결과만 말하면요 저는 무승부 내지 햄무 같은 고배당 노리기에 오늘 제일 적합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노아는 지금 최근 세리아에서 6경기 정도 6경기 정도 이렇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노아가 약간 새끼들 햄무의 화신 보시다시피 햄무 그전에도 보시면 햄무로 패배한 적이 되게 많아요. 햄무 뭐 그런 팀이에요. 햄무 막 이런 식으로 패배할 때 햄무 그림이 되게 많은 팀이라 갖고 원정 제노아 같은 경우는 좀 햄무가 많이 땡깁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홈이고 그 무승 행진들을 지나서 최근 들어서는 무패 행진으로 돌아섰다.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리노랑도 비기고 볼로냐랑도 비기고 인터밀란이랑도 비겼어요. 나름대로 제가 뭐 여러 차례 제노아가 이제 같은 격했지만은 좀 구색 같은 것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제노아라는 이런 사실 체급에 맞지 않을 정도로 스쿼드가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제노아의 지금 최근 흐름 같은 거 이렇게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인테르랑도 비기고 볼로냐랑도 비기고 토리노랑도 비기는 잘 지지 않는 팀이다. 일단 제노아는 이렇기 때문에 무승부도 꽤 많은 편이고 이렇게 햄모 같은 것들도 노려볼만 하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었고요. 반대로 이제 레체는 어떠냐 맨날 말하는 거 레체 시즌 초반에 이렇게 6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달려가지고 다베르사 감독 이달의 감독상도 받았습니다. 시즌 딱 시작하자마자 8월달쯤에. 근데 그러다가 이후에 이렇게 무승 행진이 쭉 길어졌었고 최근까지 딱 그 홈에서 프로시노네 한번 잡은 적 말고는 승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딱 그냥 뭐 레체는 최근 17경기 동안 1승 7무 9패예요. 1승 7무 9패. 한마디로 레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특히 또 레체가 원정이지 않습니까? 세리에아 올 시즌 원정 아예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요. 5무 5패. 5무 5패로 세리아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그 중에 4번이 1점차 패배를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레체는요 팔코네라는 골키퍼가 상당히 좀 가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여기저기 뭐 로마도 그렇고 하여튼 막 여기저기서 좀 그래도 레체보다 급이 높은 팀들이 원하는 그런 골키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팔코네 비롯해가지고 라마다니도 있고 올 시즌 사실 초반에는 사왔던 애들 뭐 크리스토비치, 알른비스트, 반다 이런 애들이 다 고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무승 행진도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레체 선수들에 대한 이런 퀄리티 같은 게 좀 낮아졌습니다. 평가 같은 게. 그래서 레체가 이렇게 원정에서도 헤매고 있는 중이고 제노아가 오늘 라인업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레체한테 뭔가 홈에서 뜬금 패배를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노아의 요즘 이렇게 상태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나 햄무 같은 거 노려볼 텐데 저는 무승부 햄무 중에 햄무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는 싶네요. 다음에 라치오 대 나폴리는요 이건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는 나폴리는 이렇게나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합니다. 오시멘이나 앙기사는 지금 네이션스컵으로 차출이 되어 있고 공격의 선봉장이라 쓰는 크바르치엘리아도 징계 누적 결장. 중원에서 그 앙기사가 이제 차출되고 나니까 가장 이제 많이 불렸던 게 그 가에타노라든지 카주스테 이런 친구들인데 카주스테도 징계 누적으로 결장. 이 지오바니 시모네는 직전 경기 때 퇴장당했었죠. 그래갖고 이번 경기도 결장인데 여기다가 뭐 알렉스 메렛도 지금 부상으로 아파서 못 나오고 그냥 나폴리가 라인업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더구나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 시메오네 못 나오고 크바라치엘리아 못 나오고 폴리타노는 나올 수 있어요. 카주스테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로보트카의 짝으로 아마 지엘린스키 같은 애들 넣겠지. 근데 지엘린스키도 지금 나폴리를 떠날 가능성도 꽤나 높고 전반부터가 공격 자원들이 일단 상당히 많이 빠진다. 오시멘,
벤, 크바라치엘리아, 지오바니 시모네 빠지면은 여기다 이제 폴리타노 같은 애들 더해줄 거고 제르빈 같은 애들 조금 이제 한 칸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냥 워낙에 선수들이 많이 빠지죠. 다 주전급이 빠지다 보니까 카주스테 정도 말고는 싹 다 주전급이 빠지다 보니까 나폴리의 경기력이 거의 뭐 반감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라치오는 사실은 요즘 들어서 분석이 좀 무의미한 게 얘네가 요즘 들어서 많이 이기는 이기는데 라치오가 홈에서 나폴리랑 붙었을 때는 저는 뭔가 장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꾸역꾸역 이기긴 이기는데 일단 난 라치오의 경기력이 막 안정화돼 있게 얘네 충분히 잘하네 이기는 공식이 있네 이런 느낌까지는 잘 안 들어요. 와 어쩌다 이기는구나 이런 느낌만 들지. 그래갖고 라치오는 저는 대단한 분석은 안 할 것 같고 결장 같은 게 임모빌레나 사칸 이렇게 앞쪽 전방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좀 빠진다.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양 팀 다 나폴리나 라치오나 전방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양 팀의 역사상 얘네 맞대결상으로 최근 15경기 정도 연속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7경기죠. 7경기 그 전에 8경기 줄을 보면은 무승부가 없다. 마지막 무승부가 16년도거든요. 최근 15경기 동안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싹 다 무승부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무승부 보기에 딱 적합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언더도 괜찮고 뭐 갈만한 사이즈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무승부 한번 태워봄직도 한 것 같아. 근데 언더 기준 언더 배당이 1.52밖에 안 되거든요. 저라면은 그냥 이 경기는 뭐 대단한 금액은 안 갈 것 같고 그냥 소액만 할 것 같은데 나폴리도 그렇고 라치오도 그렇고 주전급들 결장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정도는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피렌체 대 인터밀란 할 텐데 자 인터밀란이 올 시즌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건 많이들 아실 거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 이제 5대 리그에서 한 팀에 두 자릿수 골수를 넣은 선수가 3명이나 있는 팀. 말 그대로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랑 마르쿠스 티랑 거기다가 차라놀르까지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 포함해갖고 두 자릿수 골수를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 이런 팀이 딱 3팀밖에 없어요. 인터밀란, 레알, 맨시티. 다들 이제 레알이나 맨시티 하면은 와 얘네들 뭐 챔피언스리그 대권 노릴 급이지 막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인터밀란도 충분히 그럴 급이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었고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경기는 딱히 뭐 대단한 분석보다는 인터밀란이 요즘에 분위기가 말이 안 돼. 단적으로 인터밀란 이렇게 정규 시간에는 무승부였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 볼로냐한테 잡힌 적이 있는데 쭉 보면은 그냥 사솔로한테 한번 잡힌 거 말고는 올 시즌에 아예 패배가 없는 수준입니다. 거의 그냥 인터밀란은 저는 요즘에 경기 볼 때마다 나폴리 경기도 봤고 라치오랑 것도 봤거든요. 체급발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야말로 그냥 스쿼드도 두께도 장난 아니고 오늘 이따 보겠지만은 인터밀란의 결장도 꽤나 있는 편인데 그냥 스쿼드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 납니다. 피오렌티나도 지금 잘하고는 있어요. 아마 지금 피오렌티나가 리그 4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나폴리와의 슈퍼컵에서 이렇게 서열 정리 한번 당했었고 무디네스한테도 밟히고 요즘에 좀 헤매고 있던 볼로냐도 못 이기고 사솔로한테도 지고 요즘에 피오렌티나 분위기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런 편이거든요. 양팀 다 그리고 결장 같은 거 상황 한번 보면은 인터밀란이 오늘 타라노르랑 바렐라가 결장을 합니다. 이 두 선수가 그 올 시즌 인터밀란에서 출전 시간 탑 5에 드는 선수들이요. 보다시피 골키퍼 얀존머가 1위, 차라놀루가 2번째, 그리고 바렐라가 5번째. 이 정도로 차라놀루랑 바렐라가 결장하면은 아무래도 이 뭐랄까 중원이 크게 뒤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다비드 프라테시가 올 시즌 365분밖에 못 뛰었지만은 이 선수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선발로 나오고 뭐 그런 정도거든. 나는 사실 프라테시가 너무 아까워. 사실 인터밀란에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왜 이렇게 출전 시간 그 기회를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로 프라테시는 또 나올 때마다 골도 잘 박아요. 이 친구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인터밀란에서도 벌써 365분 동안 2골을 넣었거든. 말 그대로 이게 90분으로 환산하면은 94, 36 4경기 동안 2골 넣은 셈이에요. 풀타임으로 치면은 그 정도로 클러치 능력도 있는 선수고 오늘 나왔을 때 프라테시는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다가 작년에 엠폴리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아슬라니도 나올 수 있고 여기다가 또 다비 클라센 뭐 아약스의 다비 클라센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여기다가 스테파노 센시는 사실 나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센시는 옛날에는 조금 잘했지만은 부상이 너무 많았었고 어쨌든 저는 땜방이 충분히 된다 인터밀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피오렌티나도 주장 크리스티아노 비라기 사이드백 비라기가 결장을 하고 쿠아메도 지금 코트디부아르였나? 하여튼 쿠아메도 지금 저기로 빠져있어요. 그 네이션스컵 때문에.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로 주전급도 2명이 결장하는 상황이다. 이게 피오렌티나의 홈이긴 한데요.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맞대결상으로 일단 인터밀란이 최근에 많이 승리한 게 눈에 띄죠. 피오렌티나가 심지어 인터밀란 원정 가서 한번 잡은 적도 있어서 작년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피오렌티나가 마지막으로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둔 게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17년도 무려 스코어가 5대 4였는데 17년도 4월 그러니까 1617 시즌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6, 7년 됐어요 벌써. 1617 시즌에 홈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로 피오렌티나 홈, 아르테미오 프랑키에서는 무승부 그리고 이거 뭐 코파 이탈리아 이것까지 무승부 4번 연속 무승부 이후에 최근에는 인터밀란이 4연승 중입니다. 피오렌티나 홈에서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피오렌티나 분위기도 안 좋은 편이고 저는 이 경기도 인터밀란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인터밀란이 저는 개인적으로 햄모 쪽을 좋게 보긴 봐요. 햄모 쪽. 인터밀란 일반성도 괜찮고 언더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언더를 보는 거는 나는 이거 무승부 가능성까지 조금 예측을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인터밀란이 패배할 가능성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햄무라든지 뭐 그러니까 막 인터밀란 대승 마행하는 그림까지는 잘 모르겠고 햄무처럼 어렵게 이기던지 나는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언더나 일반 생각하신 거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셀타 대 지로나 할 텐데 이 경기 뭐 대단한 분석은 없습니다. 일단 요즘에 제가 셀타 경기를 몇 번 봤어요. 셀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얘네가 좀 그 소시지랑 많이 붙었거든. 소시지랑 이 새끼들 좀 메가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당장에 소시지가 뭐 셀타한테 눈에 띄는 뭐 홈전적이라든지 원정이라든지 최근 뭐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눈에는 안 띄는데 일단은 셀타는 여전히 그 폼이 좋은 두비카스를 많이 중용을 안 하더라. 그런 것들이랑 아스파스가 거의 한 10년 연속으로 셀타 소속으로 스페인 리그 라리가 2자릿수 골수 넣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이 아스파스가 올 시즌에는 득점 이런 분포들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었었죠. 한마디로 셀타는 득점력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하고 네, 지로나는 올 시즌 뭐 대권 도전을 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뭐 직전 코파델레이에서는 전반에 3대0 실점하면서 끌려가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직전 코파델레이에서 패하기 전에는 이렇게 무패 행진도 많이 달려고 있었고 여전히 리그만 따졌을 때 꽤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무패 행진 중에 있죠. 특히 얘네는 또 홈이랑 원정을 안 가린다는 점. 오늘 원정이잖아요. 올 시즌 라리가 원정에서 무패 행진 7승 3무로 라리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셀타비고의 요즘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제가 그 셀타비고 경기를 소시지전 때문에 몇 번 봐가지고 저는 지로나의 배당도 훌륭한 것 같고 저는 뭐 이거 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로나도 딱히 뭐 대단한 전력 누수가 있지는 않거든요. 지로나 해봤자 이제 센터백 에릭 가르시아 대체 안 되는 편은 아니고 뭐 뒷공간에 이렇게 좀 막아주거나 수비 라인에서 한 칸 올려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1차 저지선 역할 이런 거를 해주는 능력은 좋은데 뭐 대단히 에릭 가르시아가 핵심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뭐 지로나는 수비력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팀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여기 뛰는 선수 보면 다비드 로페즈 같은 애들은 그래도 주전급이라고 할 만한데 이렇게 뭐 대단한 선수들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셀타비고는 이제 반바 같은 애들 얘는 그래도 주전급 윙자원이거든요. 이게 대단히 좀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셀타비고가 오히려 전력 누수상으로는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체급론으로 지로나의 리그에서 이런 무패 행진들 그리고 원정에서 충분히 강력한 거를 뽐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로나 쪽 보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요. 다음에 이제 카디즈 대 빌바오인데 이거는 저는 긴 생각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카디스는 최근 라리가에서 이런 식으로 라리가나 코파델레 포함해가지고 무승 행진 중에 있다. 이걸 라리가로만 봤을 때는 9월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달 4달째 승리가 없는 중이거든. 한마디로 이렇게 무승부가 꽤나 많기는 해. 무승부도 꽤 많은데 근데 지금 빌바오가 이냐키 윌리엄스도 복귀를 했거든요. 전반기에 라리가 베스트급 윙자원으로 활약하던 이냐키 윌리엄스가 복귀하자마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런 것들 보니까 빌바오는 그럼 한창 잘하던 시절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겠구나. 얘네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전방 압박 같은 거 능히 막 많이 하고 있고 상대한테 되게 숨통을 조이는 팀이에요. 그래서 카디스와의 경기도 빌바오가 원정팀이지만은 대체로 좀 주도권을 쥐고 할 것 같고 빌바오의 좀 후반 같은 게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여기 다니 비비아니 선수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라리가에서 이런 커버링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 비비아니. 한마디로 빌바오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세게 하면은 뒷공간이 뚫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이렇게 좀 잘 틀어막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니 비비안이다. 빌바오는 본인들이 가진 리스크를 해결할 만한 이런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빌바오 쪽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이 경기는 빌바오의 마행까지도 내다보는데 뭐 그만큼 빌바오를 신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비야 대 오사수나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비야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물론 홈에서는 조금 나아진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라리가 한번 볼게요. 라리가 그라나다 상대로 원정 승리를 거둔 적은 있긴 하지만은 15경기 동안 1승 6무 8패네요. 이지경이어가지고 세비야를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옵타라는 사이트에서 봤는데 제목 보니까 세비야는 어떻게 대권 도전하는 컨텐더급에서 18개월 만에
강등권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2012-13 시즌 이후로 20라운드 시점에 승점을 16점밖에 못 본 팀들, 강등당한 팀들이 여기 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포르티보, 레알 바야돌리드, 알메리아, 바이에카노, 데포르티보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전에 한 8팀 중에 5팀이 강등을 당했대요. 그만큼 세비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태다. 그 기대 득점이나 기대 실점각 같은 부분들도 음수로 향해 있다. 한마디로 경기력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또 이제 제가 맨날 얘기했던 디에고 카를로스랑 쿤데 얘기도 있었는데 얘네들 팔면서 야신 분우까지 팔면서 수비적으로 완전히 마탱이가 갔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세비야의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늙어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니까 평균 연령이 32세 19개월이래. 이만큼 세비야는 이런 신형 엔진도 없는 편이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세비야의 이런 그 올드한 라인업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비야를 공격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와요. 뭐 오사수나가 대단히 뭐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비야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오사수나 프레베당이 한 1.7 정도? 1.72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이 정도면은 저는 노려볼 만도 한 것 같아요. 뭐 무승부도 있을 수 있고, 봤다시피 세비야가 지금 그 리그에서는 15경기 동안 단일승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말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꼬마 대 발렌시아는 저는 이 경기는 베팅은 안 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야 홈꼬마다 하고서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발렌시아가 최근 활약이 이래요. 발렌시아에 이제 또 레전드 출신 감독, 옛날에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당시 이제 루벤 바라하, 다비드 알벨다 이런 선수들이 스페인 국가대표팀 주전 미드필더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루벤 바라하가 발렌시아 레전드 출신인데 감독으로 지난 시즌 막바지에 앉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렌시아를 강등권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발렌시아의 상승 흐름이 보이는 상태이고, 근데 꼬마는 일단 홈꼬마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홈꼬마 이래가지고 홈꼬마 보시는 분들 이해도 돼요. 저는 그렇긴 한데 이 발렌시아의 기세가 꽤나 매섭다. 그리고 올 시즌에 한번 발렌시아가 꼬마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3대0으로 무려. 발렌시아가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도 발렌시아 경기를 본 지 꽤 됐어요. 왜냐면 이제 발렌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았으니까. 제가 뭐 발렌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거 꽤나 경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혹시 모를 무승부라든지 꼬마의 햄무 같은 거 노려볼 법은 할 것 같아. 꼬마 쪽을 좋게 본다면. 그러니까 꼬마가 발렌시아 상대로 막 대승을 하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발렌시아의 요즘 포스 같은 걸 봤을 때는 꼬마가 발렌시아를 그냥 쉽게 제압하는 거는 조금 좀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그런 얘기들 해보도록 할게요.